충격적인 문장 하나가 유엔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 국가가 아닙니다. 유엔 30년 경력, 냉철함의 대명사였던 고위 관리자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즉각 얼어붙었고 중국과 일본 대표가 격분하며 일어섰습니다. 지도와 역사를 무시하는 무식한 망언이다. 타라로는 일본이 먼저 시작했는데 어째서 한국인가? 하지만 그가 미래 패권 보고서의 단 한 페이지를 넘기자 193개국 대표단은 경악하며 침묵에 빠졌습니다. 대체 한국의 무엇이 70년의 지리학적 분류를 뒤집어 버린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유엔 유럽 본부의 고위 관리자죠. 제 이름 앞에는 늘 냉철하다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국제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해결해 왔으니까요. 그런 제가 그날 아침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처럼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 컴퓨터 화면에 긴급 표시가 떴죠. 신입 직원 배정 선호도 조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파일을 열었다가 저는 그만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위 대한민국, 2위 독일, 3위 캐나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변동이 없었던 순위였거든요. 미국,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 서구 주요 국가들이 항상 상위권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라니? 저도 모르게 보고서를 3번이나 다시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0분 후 또 다른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외교부에서 온 문서였죠.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개발도상국 70개국 동시 외교 성명, 한국을 최우선 협력국으로 지정.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열어보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베트남, 볼리비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이 하나같이 기존의 G7, G20 협력 틀을 벗어나 한국과의 양자 협력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협력 예산 재배정, 공동 프로젝트 우선 순위 조정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서였죠. 저는 즉시 전산팀에 연락했습니다. 두 보고서 모두 재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오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30분 후 돌아온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오류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두 개의 독립된 현상, 유엔 내부의 인력 선호도와 개발도상국들의 외교 전략, 이 둘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한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 30년 경험과 지식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이런 기현상을 만들어낸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풀어야 할 미스터리라는 것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한 젊은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이사벨라. 제 참모 중 한 명이었죠. 그녀는 30대 초반의 열정적인 이상주의자였습니다. 평소에도 저와는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충돌했지만 이번만큼은 그녀의 눈에서 타오르는 열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보셨죠? 2개의 보고서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봤네. 하지만 진정하게, 이건 아마도 일시적인 현상일 걸세? 일시적이라고요? 이사벨라는 제 책상에 두 손을 짚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국장님,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우리 유엔의 미래를, 아니, 국제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벨라? 자네는 너무 감정적이야. 젊은 세대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 건 알아? 케이팝이니 드라마니 하는 것들 말일세. 하지만 그게 외교 정책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국장님은 모르십니다. 이사벨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에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이 아니에요. 그들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길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국장님, 한국은 과거에 원조를 받던 나라였잖아요. 그들은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절망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개발도상국들과 협력하는 방식은 서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아요.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이사벨라? 국제관계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네. 결국 중요한 건 힘이고 이익일세. 이사벨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장님은 언젠가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요. 그녀가 사무실을 나간 후 저는 다시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길, 같은 눈높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간 국제사회를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그런 이상주의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제 사무실로 두꺼운 봉투가 배달됐습니다. 외교부 직인이 찍힌 극비 문서였죠. 저는 봉투를 뜯으며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받았던 간략한 성명서와 달리 이건 상세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개발도상국 70개국 동시 외교 성명 분석, 국제 질서 재편 가능성 검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서를 넘겨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케냐 외교부 장관 성명. 우리는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입니다. G7 국가들과의 기존 협력 틀은 재검토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개발협력부 발표. 한국의 개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한국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국가 예산의 30%를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 총리 담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미국이나 중국보다 우선합니다. 볼리비아 대통령 선언. 한국은 우리를 이해하는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방글라데시, 탄자냐, 페루, 인도네시아.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을 외쳤습니다. 문서 중간에는 미국 국무부와 중국 외교부의 당혹스러운 반응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묻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가 있습니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동맹 체제, G7과 G20으로 대표되는 경제 협력 구조. 이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니, 인구 5천만의 이 작은 나라가 말입니다. 저는 문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걸까요? 한국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제 규모로 보면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중국과 비교도 안 되죠. 그때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케냐 외교관의 비공식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가난했고 전쟁을 겪었고 원조를 받았으니까요.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고통의 이해, 동등한 파트너. 이 단어들이 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무총장실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즉시 올라오게. 긴급 회의가 있네. 저는 서둘러 문서를 챙겨 사무총장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구나.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고위 관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UN 내부의 인력 선호도 변화와 개발도상국들의 외교 정책 전환, 이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알렉산더, 사무총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조사팀을 이끌게, 한국으로 직접 가서 이 미스터리를 풀어주게. 이건 유엔의 미래가 달린 문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으로 가서 이 두 개의 미스터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출발 전, 저는 한국행을 자원한 젊은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조사팀에는 프랑스 출신의 빅토르, 스페인 출신의 라파엘, 브라질 출신의 카를로스 등 각국에서 온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한국을 원하는지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개발학을 전공했다고 했죠.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파리, 뉴욕, 제네바 같은 곳이 아니라?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유엔의 본질적 가치가 인류 문제 해결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 가치를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혁신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을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기아를 예측하고, 드론으로 재난 지역에 구호물자를 보내고, 사물 인터넷으로 오지의 환자들을 돌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유엔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단순한 열정이 아닌 깊은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독일 출신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베를린 공대에서 공학을 전공했다고 했죠. 당신은 엔지니어인데 왜 유엔에 지원했습니까? 기술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의 방향을 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한국은 그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했어요.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올랐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격양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배운 강인함과 공동체 의식, 저는 그걸 배우고 싶어요. 그 에너지를 인류의 문제 해결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파엘도 면담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라파엘, 자네는 하버드를 나왔고 장래가 촉망받는 인재야. 왜 그렇게까지 한국에 가고 싶은 건가? 라파엘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스페인 출신입니다. 스페인도 한때 세계를 호령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어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달라요. 그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본 한국 개발 프로젝트 보고서들은 놀라웠어요. 그들은 진짜로 개발도상국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돕고 있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정이나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본질적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류 문제 해결, 유엔의 본질적 가치.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유엔에서 일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가치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회의와 보고서, 정치적 계산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가치를 믿고 있었고 한국에서 그 가치가 실현되는 걸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30년의 경험이 이 젊은이들의 순수한 통찰보다 얕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조사팀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전히 약간의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에 가면 뭘 발견할 수 있을까? 혹시 이 모든 게 과장된 것은 아닐까?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2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공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평범한 국제공항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것은 놀라운 효율성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자동화되어 있었고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화물은 우리가 입국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나와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배려였습니다. 길을 헤매는 승객이 있으면 직원이 다가와 도와줬습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말입니다. 빅토르가 중얼거렸습니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싱가포르나 두바이도 비슷하지 않나?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인간적 배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마치 미래의 공항을 미리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빌딩들 사이사이로 아름다운 한옥과 울창한 녹지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죠. 현대와 전통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남산타워입니다. 서울의 상징이죠. 산 중턱에 우뚝 선 탑이 보였습니다. 그 주변으로 빽빽한 건물들이 들어차 있었지만 동시에 푸른 산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하지만 상파울루나 리우보다는 작아 보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가 강남 지역을 지나갈 때 저는 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신호등은 정확했고 대중교통은 시간표대로 운행됐습니다. 저는 파리를 떠올렸습니다. 파리의 혼잡한 교통, 자주 지연되는 지하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요. 작은 아시아 국가. 이 단어는 한국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곳은 첨단과 전통이, 효율과 배려가,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철학이 이 모든 걸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과연 제가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에 있는 UN 한국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과 UN이 협력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는 곳이었죠. 사무소에 도착하자 현지 관계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된 우리는 한국의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사람은 소피라는 이름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혁신 기술이 어떻게 인류의 문제 해결에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아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위성 데이터, 기후 정보, 경제 지표를 통합 분석해서 기아 위험 지역을 미리 예측합니다. 식량 위기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현재 아프리카 15개국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두 번째는 드론을 이용한 재난 지역 구호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로 도로가 끊긴 지역에 드론으로 의약품과 식량을 전달합니다. 한 대의 드론이 하루에 100kg의 물자를 운송할 수 있어요. 네팔과 필리핀에서 이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의사가 없는 오지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시골 마을에서 이 시스템으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소피의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태양광 정수 시스템, 스마트 농업 기술, 이동식 교육센터. 하나하나가 놀라운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피가 발표를 멈추고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한국은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걸까요? 이익이 되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피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됩니다. 그럼 왜 할까요? 그녀가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 굶주린 아이들이 드론이 가져온 식량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소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더 이상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 반대편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소피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굶주림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가난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그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빅토르와 카를로스도 더 이상 냉소적인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국이 개발도상국들과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과거 모습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걷습니다. 같은 눈높이에서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정부 정책입니까? 아니면 기업의 전략입니까? 소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역사적 고통에서 비롯된 강인함과 희망이죠.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원동력이 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소를 나서면서 저는 이사벨라를 돌아봤습니다. 이사벨라? 자네 말이 옳았네.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야. 그들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인류애, 그리고 헌신. 이게 그들의 진짜 힘이야.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파리에 있는 이사벨라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에 저와 대립했던 그 이사벨라에게 전화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네 말이 옳았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네. 나는 이곳에서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인류를 위한 희망을 보았네.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30년 경험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는 게 오히려 기뻤습니다. 며칠 후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케냐와 에티오피아의 개발협력 담당자들이 한국의 프로젝트를 시찰하기 위해 방문하는데 우리도 그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게 된 겁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개발협력 담당관 아미나가 우리 일행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열정적인 여성이었죠. 우리는 함께 한국이 에티오피아와 케냐에서 진행 중인 개발협력 프로젝트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준비한 현장 영상과 보고서를 통해서 말이죠. 회의실에 모인 우리는 먼저 케냐 프로젝트 담당자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케냐 외교부의 고위 관리자 케네스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한국의 농업기술센터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외교 분야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죠. 환영합니다. 여기는 한국의 도움으로 3년 전에 설립된 센터입니다. 화면에는 현대적인 농업시설들이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절수관계 시스템, 토양 분석 장비.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케냐 농부들이 직접 이 기술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2년간 여기 상주하면서 우리 농부들을 교육했습니다. 케네스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계를 설치하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걸 가르쳐줬습니다. 영상에는 한 케냐 농부가 토마토를 재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농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제 수확량이 5배로 늘었어요. 이제 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케네스에게 물었습니다. 케냐는 오랫동안 미국, 영국, 중국과 협력해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어떻게 다릅니까? 케네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돈을 줬습니다. 많은 돈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내려다봤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였을 뿐입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인프라를 지었습니다. 도로, 항구, 건물,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었고 우리는 빚만 남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우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높이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당신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대답을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케네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은 과거에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70년 전 한국도 가난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죠. 원조를 받아야 했고요. 그래서 한국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요.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봅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았어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줬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케네스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답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빅토르와 카를로스도 더 이상 냉소적인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미나가 에티오피아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의료센터에 대한 발표였죠. 이 센터는 1년에 10,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합니다. 한국의 원격 진료 시스템 덕분에 수도에 있는 전문의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어요. 아미나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해요. 그들은 자신들도 과거에 가난했다는 걸 잊지 않아요. 1950년대 한국은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일어섰고 이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시찰 일정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빅토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카를로스도 함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빅토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틀렸네. 한국은 정말로 다른 것 같아. 카를로스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하게. 우리는 우리의 편견에 갇혀서 진실을 보지 못했어. 저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고 있는 거야.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한국의 첨단기술연구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기술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죠. 연구소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개발 중인 미래 기술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된 곳은 물기술연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막이나 건조 지역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절수 농업 시스템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물 사용량을 90% 줄일 수 있어요. 빅토르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비용을 고려해서 설계했어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유지 보수가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을 무료로 이전해줘요. 카를로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료로요? 특허는요? 우리는 이런 기술에 특허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요. 다음은 원격 의료 시스템 연구실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작동합니다. 위성통신을 활용하고 데이터를 최소화했거든요. 카를로스가 또 질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합니까? 해킹 위험은요?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를 암호화했고 분산 저장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설계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연구실을 돌아봤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스템, 저비용 교육 플랫폼, 재난 예측 인공지능, 모든 기술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죠. 투어가 끝나갈 무렵, 한 젊은 과학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눈빛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실례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빅토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아 보여요. 젊은 과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술은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봤거든요. 뭘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년에 저는 케냐의 한 마을을 방문했어요. 우리가 개발한 정수 시스템을 설치하러 갔었죠. 거기서 한 5살짜리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매일 10km를 걸어서 물을 길어왔어요. 더러운 물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정수 시스템을 설치한 날, 그 아이가 처음으로 깨끗한 물을 마셨어요. 그 아이의 눈빛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요. 우리 기술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 같은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빅토르와 카를로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빅토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한국은 정말로 다른 나라야. 그들은 이익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한국을 본 것 같네.
한국에서의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아프리카 관계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개발협력 담당관 아미나였습니다.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미나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미나,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아미나는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희도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미나는 40대 중반의 건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30분 후 한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은 희귀 열대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긴급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귀 열대 질병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에티오피아나 케냐 같은 지역에서 간혹 발생하는 질병인데 한국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병입니다. 지금 전문가 팀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국에서 희귀 열대 질병이라니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긴급 의료팀이 구성됐고 병원 내 최고의 전문의들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은 즉시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의 의료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었고 수만 건의 희귀 질병 사례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병원은 아프리카의 열대 질병 전문가들과 실시간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문의들이 온라인으로 합류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인데도 이렇게 빨리 협력이 이뤄지다니 빅토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주치의가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환자가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2시간 후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미나는 치명적인 열대 기생충에 감염됐고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문제는 치료제였습니다. 한국에는 그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너무 희귀한 질병이라 비축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한국 의료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세계보건기구와 연락했고 가장 가까운 치료제 비축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싱가포르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여기까지 비행기로 6시간입니다. 너무 늦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은 한국 공군과 협력했습니다. 군용 수송기가 긴급 출동했고 싱가포르로 날아가 치료제를 실어왔습니다. 불과 4시간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의료팀은 아미나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새벽 5시 치료제가 도착했고 즉시 투여됐습니다. 의료진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응급실 밖 복도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주치의가 아미나의 병실을 드나들 때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회복하고 있습니까? 그는 매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굳은 결의를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업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생명에 대한 책임이었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아미나가 의식을 회복했고 상태가 안정됐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미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뜨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한 분입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주치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소중한 손님이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모두의 동료니까요. 병실을 나서면서 저는 빅토르와 카를로스를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빅토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한국은 정말로 특별한 나라야. 카를로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해주게. 우리는 숫자와 통계로만 한국을 봤어. 하지만 한국의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었어. 사람이었어.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이었어. 저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도, 경제도,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아미나가 회복하는 며칠 동안 저는 호텔 방에서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 도시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건물과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 희망과 꿈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미스터리로 시작된 이 여정. 왜 유엔 직원들이 한국을 원하는가? 왜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선택하는가? 이제 답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로 통했습니다. 한국은 고통을 압니다. 70년 전 그들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고 굶주림이 일상이었죠. 그들은 원조를 받아야 했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어섰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심 어린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래서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이 기술을 개발할 때 그들은 이익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개발도상국을 도울 때 그들은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옆에서 함께 걷습니다. 그들이 협력할 때 그들은 진심을 담습니다. 젊은 유엔 직원들이 한국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유엔의 진정한 가치가 실현되는 걸 봅니다. 기술이 인류를 위해 사용되고 협력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을요.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요. 한국은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고 하니까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아시아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인류의 새로운 협력 모델입니다.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진심 어린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술이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통을 겪은 자가 가장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연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국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요. 저는 보고서의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고통을 아는 자의 힘. 이제 이 제목이 완벽하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미나가 완전히 회복해서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얼굴로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준 한국 의료진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줬으니까요. 빅토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조사팀 전체가 모여 최종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미래를 제시하는 문서가 될 거라고요.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유엔 본부의 대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관리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사무총장도 참석했죠. 저는 발표대에 섰습니다. 긴장됐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희 조사팀은 지난 3주간 한국을 방문하여 두 가지 현상을 조사했습니다. 첫째, 왜 유엔 신입 직원들이 압도적으로 한국을 선호하는가? 둘째, 왜 개발도상국 70개국이 동시에 한국을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선택했는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의아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권, 인구는 5천만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미국, 중국, 유럽을 제치고 이런 선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70년 역사가 요약된 그래프였습니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1950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죠.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경제 성장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한국이 배운 것입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심 어린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케네스와 아미나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려주면서 저는 회의실의 분위기가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케냐 외교관 케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돈을 줬고 중국은 인프라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개발도상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과거에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의 기술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기하 예측 시스템, 드론 구호, 원격 의료,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술들이 이익이 아니라 인류애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굶주린 아이들의 눈빛을 받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미나의 생명을 구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의료팀이 어떻게 밤을 새워가며 한 생명을 지켰는지, 군용기까지 동원해서 치료제를 구해온 이야기를요. 이게 한국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숫자와 통계 너머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봅니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서 인간으로서 존중합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 유엔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저희는 제안합니다. 한국을 유엔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격상하고 한국의 개발 협력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연구할 것을 말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무총장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알렉산더, 훌륭한 보고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유엔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가 될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고위 관리자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현상을 설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촉매가 될 거라는 것을요. 제 보고서 발표 후 며칠 만에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보고서가 유엔 내부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공식 배포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의 관리자들이 복사본을 요청했죠. 보고서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다. 일주일 후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첫 기사를 냈고 곧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유엔, 한국을 새로운 협력 모델로 제시,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고통을 아는 자의 힘, 한국의 국제협력 철학. 기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케냐의 한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침내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다. 에티오피아 방송은 제 보고서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아미나가 직접 출연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죠. 국제기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전 세계 저개발, 국가에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유니세프는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국의 교육 모델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한 달 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보고서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각국 정부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총리는 한국을 방문해 개발 협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죠.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개발 협력 모델을 연구하는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재정의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에 한국의 노하우를 접목하겠다는 거였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개발도상국 정상회의에서 일어났습니다. 70개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을 명예 의장국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는 한국을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한다. 한국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의 꿈을 존중하며 우리와 함께 걷는다. 저는 이 모든 뉴스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기록한 것뿐인데 그 진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빅토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렉산더, 네가 봤나? 러시아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대. 내가 그렇게 냉소적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네.
카를로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알렉산더. 브라질 정부가 한국의 농업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어. 우리 아마존 지역 원주민들을 위한 프로젝트야. 나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네. 저는 그들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에서 뭔가를 배웠던 겁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이사벨라로부터 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국 사무소로 발령받았어요. 제 꿈이 이뤄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자네가 그곳에서 좋은 일 많이 하게 될 걸세. 한 달 후, UN 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특별 연사로 초청돼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힘이 아니라 공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리더십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것이라는 것을요. 총회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한 장의 보고서에서 시작됐다니. 아니, 정확히는 한 나라의 진심에서 시작됐다는 게 맞겠죠? 진실은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보고서 발표 후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유엔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족했습니다. 이름은 글로벌 희망 파트너십이었죠.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개발 협력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확립하고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총장은 저를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곧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였습니다. 케냐와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해서 주변 10개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이었죠.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사팀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갔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전문가를 제공했고 자금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정신을 함께 나눴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후 6개월, 저는 케냐의 한 시골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지원으로 스마트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자랑스럽게 농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옆 마을에는 원격 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화상으로 현지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병원이 먼 도시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저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봤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은 현지 농부들이 이제는 다른 마을에 가서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미나가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 퍼뜨리고 있어요. 한국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도 다른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개발 협력이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었죠. 1년 후, 저는 UN 본부에서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희망 파트너십은 첫 해에 아프리카 10개국, 아시아 5개국, 중남미 3개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총 50만 명이 직접 혜택을 받았고 간접 수혜자는 20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변화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도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발표 후 여러 국가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글로벌 희망 파트너십은 빠르게 확대됐고 이제는 5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개발협력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서울에 도착해서 포럼 회장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전 세계 50개국의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2년 전 저는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는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진실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함께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는 것을요. 회장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처음 봤던 그 야경.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으로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유엔의 부사무총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총괄하는 자리였죠. 제 사무실 벽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케냐의 농장에서 웃고 있는 농부들, 에티오피아 의료센터에서 치료받는 환자들, 그리고 한국 방문 당시 조사팀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미나가 병상에서 회복한 직후 찍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그날의 감동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직원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신입 직원이었죠. 부사무총장님, 저는 유엔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특히 부사무총장님처럼 한국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부사무총장님의 보고서를 읽었어요. 한국, 고통을 아는 자의 힘. 그 보고서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도 그런 진정성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젊은이를 보며 5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자네에게 조언 하나 하지. 제가 말했습니다. 보고서나 통계로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네. 직접 가서 느껴보게.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일해보게. 그래야 진짜 한국을 알 수 있어. 그 젊은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오후 햇살이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바뀐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냉철하고 경험 많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배움에 열려 있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제가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지난 5년간 저는 한국을 수십 번 방문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발전하고 있었고, 그 발전을 세상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희망 파트너십은 이제 100개 이상의 국가로 확대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고, 그들의 삶이 실제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제사회의 인식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가능하다는 것을, 진정한 연대는 힘이 아니라 공감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신간 코너에 제 책이 놓여 있었죠. 제목은 고통을 아는 자의 힘, 한국이 세상에 가르쳐준 것들이었습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20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전 세계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었죠. 저는 책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견에 갇혀있던 사람이 어떻게 진실을 발견했는지, 오만했던 사람이 어떻게 겸손을 배웠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책을 덮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전 저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결코 지금의 제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진실과 마주할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유엔 생활의 마지막 해였죠. 제 마지막 공식 행사는 유엔 총회에서의 고별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전 세계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제 30년 유엔 생활을 돌아보며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힘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6년 전 저는 한국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때 저는 회의적이었고 냉소적이었으며 편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고통을 아는 자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연대가 무엇인지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일어났으며 이제는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는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협력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리더십은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고통이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총회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속에서 지난 6년을 떠올렸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라파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UN 한국사무소의 고위 관리자가 되어 있었죠. 국장님, 아니 부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사벨라도 한국에서 특별히 왔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제가 한국은 희망이라고 말했을 때 국장님은 비웃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제 UN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들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들, 고통을 아는 자의 힘, 진정한 연대의 가치. 이것들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의 희망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는 것을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여정은 끝났지만 한국이 시작한 변화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알렉산더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기술이나 경제가 아닌 고통을 아는 자만이 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연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자긍심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